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API라고 하는 거를 다뤄서 우리가 실제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클로드 코드로 한번 해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론이 뭐 한 타임에서 조금 더 정도, 그리고 이제 뒤쪽에 30분 정도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에이전트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면 어떤 에이전트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볼 수 있고요. 오늘 뭐 혹시 뭐 클로드 코드가 아니더라도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코드 에이전트 뭐 안티그래비티나 뭐 아니면 코덱스나 커서나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만드실 수 있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미리 만들어서 복사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이제 라이브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하면서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마 저를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김용담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서강대학교에 있는 빅데이터 처리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이제 학사, 석사하고 박사까지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박사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했다기보다는 석사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잠깐 일하다가 이제 강의가 하고 싶어가지고 강사로 지원을 해서 여러 기업 교육을 다니면서 AI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강의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랭 그래프 뭐 이런 개념들도 실제로 현업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툴인데, 뭐 정확히는 뭐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코드 레벨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든다 이러면은 노코드 툴들인 엠파렌이나 메이크, 디파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현업에서는 노코드 툴들로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엠파렌도 훌륭한 툴이고 그걸로도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도 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에이전트를 코드 레벨에서 디자인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저를 찾아보시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다 그냥 이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API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현재 왜 떴는지,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API를 왜 쓰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한 랭그래프까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API라고 하는 거의 그 실제 개념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API는 원래 정확히는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소통 창구 같은 느낌인데, 소통 창구를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게 되면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히는 소통할 수 있게 정해 놓은 것, 이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API를 사용한다, API를 통해서 뭐뭐 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그 API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 예시처럼, 예를 들어 꽃집에서 우리가 꽃을 사겠다라고 하면 꽃집 관리자한테 가서 저기 저 이러이러한 꽃 좀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꽃집 관리자가 꽃집에 가서 꽃을 가져다가 줘요. 근데 우리는 꽃집 관리자한테 요청을 하는 그 어떤 형태 또는 요청을 하는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꽃집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와서 꽃집에 꽃 달라고 하면, 그래서 꽃집 관리자가 꽃을 다 줘버리면은 정작 필요한 사람은 꽃을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꽃을 와서 그냥 가져가고 뭐 별일 안 하면 다행인데 들어와가지고 막 진짜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 인증된 유저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꽃집 관리자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보통 사전에 약속을 해요. 대부분은 그거를 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API 키라고 하는 거를 발급을 미리 받고 약속을 해요. 그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전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 서비스에 이제 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고 가계정 아니고 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인증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로 API 키를 발급을 받게 되면은 그럼 이제 API 키를 가지고 꽃집 관리자한테 가서 저 이제 인증받은 사람이니까 꽃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꽃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도 사실 꽃집 관리자가 일을 편하게 하려면 어떤 그 와가지고 막 이번에 이런 꽃 주세요, 이런 꽃 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막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약간 폼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폼대로 요청을 해라라고 미리 정해놔요. 그러면 모든 손님들이 와서 이 꽃을 요청을 할 때는 그 폼을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럼 꽃집 관리자가 보고 이 폼대로 이렇게 이 꽃 달라고 하는 거구나를 일 처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폼이 정해져 있으면 주는 사람도 내가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를 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꽃집에 이런 꽃이 있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걸 받을 수 있구나. 같은 합의, 요거를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PI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 저기는 어떤 원격 데이터 베이스 또는 원격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버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API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고 API를 등장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 원격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 그 데이터는 어디 있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컴퓨터에 있고요. 보통은 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저희가 파일 형태로 갖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도 여러분 컴퓨터에도 여러분이 쓰시는 엑셀 파일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레포트를 작성한 DOCX 파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사진 파일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요청을 해요. 나 너 컴퓨터에 있는 사진 같은 거 좀 줘. 그러면 저희가 그 사진을 끄집어내다가 뭐 카카오톡이든 뭐든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라기보다는 네트워크가 잘 없던 시절에는 뭐 CD, A 드라이브 뭐 이런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창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게 하려면 내 컴퓨터에 대한 권한을 다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을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의 모든 경로를 다 열어줄 수 없고 특정 위치만 가져가게끔 해야 되는데 내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일일이 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통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데이터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규격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API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데이터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려면 사전에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API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프로그램이란 말이 나왔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 API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요청을 보내는 걸로 하다 보니 제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거를 저희가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그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거는 제가 프로그래밍 뭐 제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API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면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는 쪽에서 만들어서 알려줘요. 예를 들면 오픈 웨더 API, 카카오 로그인 API, 오픈 AI에 있는 GPT의 챗 컨버세이션 API,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오픈 API 같은 것들이 이미 만든 사람이 표준화를 해갖고 공개를 해놨어요. 이러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요청하려면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코드에다가 그 시킨 대로 넣어주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I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API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아까 이제 꽃집의 예시처럼 저희가 뭐 이제 폼 써가지고 들고 직접 가고 이러면 좋은데 보통 저희가 데이터 요청을 할 때 직접 가서 데이터 달라고 안 하죠. 요청을 웹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을 통해서 API를 통해서 많이 주고받는데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REST API라고 해서 현재 웹에서 표준으로 쓰는 API가 REST API입니다.
그래서 REST API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라고 해서 get, put, post, delete라고 하는 HTTP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원하는 정보들을 받거나 아니면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PI를 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을까에 대한 데이터의 형식도 이제 정의를 사전에 해서 쓰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받고 이 제이슨이라는 형식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중괄호로 돼 있어서 뭐 요거 안에 뭐뭐뭐 콜론 뭐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좀 이따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중괄호로 막 되게 막 쓰여져 있는 거를 주고받고 해요. 그게 다 제이슨이라는 형식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는 키밸류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어떤 키값 안에 어떤 밸류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게 이제 API고 우리는 API를 사용해서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이제 예시에 name, 용담, age, 30, skills, python, deep learning, RAG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져 있으면 이걸 보고 name은 name이라는 거 키 안에는 용담이라는 밸류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밸류를 몰라도 키로 name을 요청하면 그 안에 이름이 있겠거니 프로파일을 요청하면 그 안에 프로파일이 있겠거니 하는 키의 약속만 알고 있으면 그쪽에서 데이터 보내줄 때 우리는 예를 들면 받은 데이터의 프로파일이 궁금해라고 하면 프로파일 안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키값 안에 해놓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밸류가 있어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보면 코드 레벨에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보통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니까 파이썬으로 요청을 한다고 치면 이제 서버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이거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격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에 API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낸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API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다 요청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어떤 정해진 요청 사항대로 특정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는 위치 같은 것도 다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API 사용하는 법에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서버로 보내세요. 요청 보내세요. 라고 적혀져 있어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예를 들면 우리가 GPT API를 사용할 때 GPT 5.5 미니라고 하는 모델을 써서 거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를 적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 코드에 파이썬 코드에 있는 챗 오픈 AI 뭐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요청 어떤 모델로 어떤 텍스트를 줄 테니까 응답해줘 라고 하는 거를 오픈 AI 서버에 보내요. 그럼 이제 저희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막 해서 오픈 AI 서버 미국에 있는 데 가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오픈 AI 서버에는 오픈 AI 모델 GPT 5.5 미니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가 제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텍스트 출력을 만든 다음에 리스폰스를 줍니다. 이 리스폰스를 받을 때는 리스폰스 코드도 같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같이 받아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현재 서버가 뭐 살아있다, 정상적으로 응답을 했다, 죽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00이 정상,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던 여기저기 밈으로 많이 쓰는 404 not found. 그래서 404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잘못 보낸 거죠. 어떠한 API도 응답을 하지, 어떠한 서버도 응답하지 않으면 잘못된 주소를 요청했다. 그러면 404를 리스폰스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403 forbidden, 그다음에 500 뭐 인터널 서버 에러 뭐 다양한 스테이터스 코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보냈을 때 HTTP 메소드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 상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호출했다고 하면 스테이트 호스는 200번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200번과 함께 데이터를 돌려주죠.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오케이가 된 거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요청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AI의 API 키 값을 받은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API 키는 이미 제가 오픈AI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쳐서 부여받은 키값인데 이 인증된 절차를 다른 사람들도 쓰면 그 사람이 인증을 받는 건지 내가 인증받는 건지 모르니까 요청 서버는 키 들고 와서 이제 주세요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PI 키가 털리면은
이제 요청을 마음껏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PI 키라고 하는 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AI는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옛날 거라 지금은 이제 5.1 막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5.6까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API를 사용할 때는 옛날 모델도 다 쓸 수 있어서 이제 오픈AI 들어가서 보시면은 5, 5.1, 2, 3, 4, 5, 6 다 있고 그다음에 4.5, 그다음에 4.5 미니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3.5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챗GPT가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애들, 그리고 음성이나 오디오 관련된 위스퍼, 그다음에 GPT-4 트랜스크라이브, 그리고 뭐 인베딩을 하기 위한 텍스트 인베딩 3 라지, 스몰, 그다음에 에이전트 관련된 에이전트 SDK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사용할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console.openai.com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코드로 뭐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픈AI 리퀘스트를 보낸다고 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 GPT-4를 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면 받고 데이터 다시 받고 다시 요청하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 하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방법이 API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웹 크롤링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웹 크롤링은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외부에서 얻고 싶은데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바이더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주로 API를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 오픈AI 서버에다가 요청해서 받으면 오픈AI API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에 있는 오픈AI를 써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진 않았지만 웹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경우.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뭐 다양한 이슈로 웹 그 데이터를 이쁘게 정리해서 안 주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API 형태로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술은 웹 브라우저에 렌더링이 된 모든 정보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말이에요. 윤리라고 하면 뭐 좀 그렇겠네. 윤리나 법적으로는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웹 브라우저에 렌더링이 된다.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들어가서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웹 브라우저가 어떤 특정 페이지를 로딩했다라는 거는 특정 페이지에 있는 원본 소스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럼 그 원본 소스 안에는 현재 브라우저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우리는 거기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내가 필요한 사이트들을 접속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정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웹크롤링은 사실 저희는 순수한 목적으로, 뭐 순수한 말이 좀 웃기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웹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뭐 디도스인지 뭐 알 방법이 없으니까 웹크롤링을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데이터 가져가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크롤링은 현재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챌린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보안적 이슈들 것 때문에 이제 수집이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API가 있다고 하면 API를 먼저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API가 좋은데 문제는 이제 API가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에 있는 개발자 API 같은 경우에 블로그나 카페, 뉴스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개발자 API 키 발급받아가지고 요청하면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나 거기는 텍스트는 일부만 제공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이버 측에서도 데이터를 풀로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유저들이 올린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만약에 API로 이걸 쿨하게 이제 제공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를 하는데 난 네이버에 있는 뉴스 기사를 수집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현재 뉴스 기사를 뭐 이제 2016년 1월부터 뭐 7월까지 수집을 해가지고 뭐 동향 분석을 하고 싶다.
근데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받아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네이버 뉴스 API를 못 쓰니까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져오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모든 웹페이지에 robots.txt, robots.txt라고 하는 거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robots.txt 안에 모든 서비스를 전부 다 크롤링을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크롤링이 가능하지만 그걸 크롤링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네이버 측에서 우리 robots.txt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 이거 왜 가져갔어? 라고 만약에 태클을 걸면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금융 도메인 같은 어떤 특정 도메인들은 API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드 같은 것도 있고 그 데이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이코스 API나 공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오픈다트, 다트 API, 마이데이터 안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각 금융사들도 API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요즘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옛날에 코로나 시절 때 한창 막 유행했던 뭐 키움증권, 대신증권 API 사용해가지고 막 트레이딩 봇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것도 API예요.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 이런 API를 사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트레이딩 같은 거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트레이딩 봇 같은 걸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API는 필연적으로 레이턴시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 레이턴시가 되게 긴 편입니다. 금융 API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은 트래픽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왜냐면은 트레이딩은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되게 유저들이 많이 쓰니까 그게 진짜 이슈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청이 되게 많아가지고 레이턴시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이턴시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말 뭐 흔히 얘기하는 초단타 이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으로서 어려웠었고 지금은 해결이 된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서 어렵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코스 API를 이제 만약에 받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ost.bok 이거 이제 한국은행인데 여기 들어가면 ecost API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통은 .env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API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자료 올려드리면 거기서 한번 받아 써보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코스 API 발급받는 거 하면 좋은데 오래 걸리니까 되게 빠르게 발급받아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API는 썰프 API라고 하는 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크롤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API로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내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스를 많이 써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요청하면 클로드 코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크롤링 코드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줘요. 자, 그래서 저희가 API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다뤘는데 왜 이걸 했냐? 저희의 목적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걸 에이전트가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전에 에이전트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한 2년 3년 이때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API를 갖고 했던 게 보통 다 이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때 업무 자동화 같은 거 하려고 이제 API 발급받아 가지고 코딩을 직접 다 배워서 이제 API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코드 만들고 이런 걸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AI가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에이전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API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 되면 에이전트가 다양한 원격 데이터 소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떤 API를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땡겨오든 어떤 함수를 호출하든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거를 전부 툴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그걸 툴 콜링 한다고 얘기를 하고 툴 콜링 또는 펑션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펑션 콜링이나 툴 콜링을 하는 그 내부의 코드는 대부분 API 호출 같은 것들을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PI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 겁니다.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특강 뭐 아니면 이제 요걸 듣고 계실 텐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보시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수행하는 대상, 수행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그 마블에 나오는 쉴드 에이전트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행하는 주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는 애초에 무언가의 임무, 주어진 일을,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그 에이전트가 AI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얘한테 주고 그거를 얘가 직접 수행을 하는데 내가 일을 얘한테 주고 얘가 하니까 대행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 그런 곳에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떴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이 없었냐고 하면 에이전트라는 말은 진짜 오래된 말이에요. 이제 AI 업계에서는 에이전트라는 말을 진짜 처음 쓴 거는 30년대, 1930년대 이제 그때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을 썼고 물론 지금의 AI 에이전트처럼 쓴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무언가를 대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썼었다가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쓸 수는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성능이 훨씬 떨어졌겠죠. 근데 어쨌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아닌 컴퓨터가 대행하면 스스로 그럼 그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가 그럼 가져야 되는 주요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되게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기능을 세 가지를 추리자면 perception, reasoning, actio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뭔가를 행동을 하려면, 뭔가를 행하려면 그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하는 거를 내가 이제 시킬 때마다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에이전트라기보다는 그냥 손발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는 임무를 주면 임무를 수행을 하고 완수해서 돌아오는 느낌이란 말이죠. 에이전트라는 게 대행이라는 말인 거죠. 대행을 하려면 진짜 다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perception과 reasoning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액션만 딱 이제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할 때 어떻게 할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perception과 reasoning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LLM이 되게 잘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사실 액션이라고 하는 AI가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해봤자 외부 API 호출하거나 특정 코드 실행하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원래 이전에도 우리가 맨날 해오던 거잖아요. 근데 perception과 reasoning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reasoning 결과가 엄청나게 향상이 되면서 LLM이 이걸 너무 잘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트 시스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로직 기반, 룰 기반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저기다 에이전트라는 말을 붙이진 않았지만 옛날부터도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직접 다 코딩을 해가지고 이거 이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걸 다 써놓고 그거대로 이제 동작하는 그런 코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이 모든 규칙을 줘야 된다는 거는 예외사항 판단을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거고, 그걸 생각할 수 없다 보니 되게 다양한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반응 에이전트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강화학습의 기반이 되는 벨메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최적화 이론에서 등장을 했고 이게 실제로 강화학습이라는 개념, 최적화 이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70년대부터인데 70년대에 주가 됐던 에이전트 모델은 BDI 모델이라고 해서 Belief, Desire,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계산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러닝 모델이라기보다는 약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수학적 모델.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이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이제 매저를 해서 이렇게 수치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직접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나 다양한 것들을 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직면을 했고 약간 통계 모델이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넘어간 것처럼 통계 모델도 지금 많이 쓰고요. 통계 모델을 쓰면은 리즈닝을 되게 잘할 수 있으나 문제는 통계 모델은 통계적 모델의 가정이 깨지면 그러면 모델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복잡한 다양한 상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좀 덜해도 그런 걸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모델들이 더 파워풀해졌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에 쓰이는 것처럼 BDI 모델도 한계가 있어서 강화학습을 사용한 에이전트들, 알파고 같은 애들이 이제 넘어와요. 메인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더욱 발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는 2023년에 Interactive Simulacra of Human Behavior이라는 연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연구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학계에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어요.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그 연구한 건데 저는 그때 이걸 보고 이게 왜 신기한 건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의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림 보시면 이거 논문에 있는 그림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온 건데 이거 그냥 우리가 많이 봤던 심즈 게임이잖아요. 여기 말도 심즈라고 써져 있어요. 더 심즈에서 25 에이전트가 실제로 게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데 이런 식의 게임은 예전에 다 있던 거고 이거를 만드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왜 논문이 되었나 하면 저 에이전트들이 동작하고 움직이는 거에 GPT-4를 달았어요. 그래서 GPT-4가 서로 대화를 하는 입출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해서 다음 액션들을 결정을 하고 그게 진짜 마을같이 움직여진다는 걸 처음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GPT-4 같은 것들로 조금만 대상들을 다 페르소나 정의를 해놓고 냅두면 자기들끼리 인간 사회를 구현할 수 있더라. 이게 엄청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된다. 즉 LLM이 사람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가 나오고 나서 아 제너리티브 에이전트라고 이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지금의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첫 번째 연구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perceive 처음에 지금 얘가 속한 상황 예를 들면 서로 어떤 그 심즈끼리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즈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심즈가 방에서 혼자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는 이제 얘네들이 메모리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거 본인의 메모리로부터 이제 가장 지금 이 액션에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찾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플래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들 중에서 필요하다. 이거는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리플렉트 해고를 하는 식으로 메모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결과로 내가 과거 했던 것들의 메모리를 찾아서 액션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쌤즈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막 아비가일이 뭐 이제 이름을 까먹는 거 제임스 예를 들면 뭐 제임스한테 뭐 안녕 뭐 오랜만에 보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내가 제임스를 예전에 봤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다는 펄시브가 되면은 이제 제임스가 누구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런 걸 이제 펄시브를 한 다음에 얘 저번 주에 뭐뭐 했던 애구나. 그러면서 안녕 뭐 오랜만이네 뭐 잘 지냈어 이번 주에 뭐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메모리 그리고 리트리버 같은 것들을 하고 기억 스트림 안에는 에이전트가 경험한 모든 게 로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일어났다, 커피를 마셨다, 누구랑 대화했다, 뭘 했다, 어디 가서 뭐 했었다, 뭐 도서관에 공부를 했다 이런 에이전트가 동작한 모든 로그를 남겨놨고 그거를 리트리버를 할 때 최근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들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에이전트들이 사회 행동을 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이야 당연히 될 것 같잖아요. 지금의 LLM들을 보면은 GPT 5.6 솔 이런 걸 보면 오퍼스 4.8을 보면 제미니 3.6 플래시를 보면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23년도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LLM으로 쓴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했어요. 일단 LLM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했고, 그걸 가지고 이 에이전틱하게 구성을 하는 거. 중요한 거는 LLM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런 걸 해줘. 그리고 방금 봤던 메모리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자체를 아무도 안 했는데 이걸 만들어서 되게 한 거죠.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에이전틱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LLM을 달아놓는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LLM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디자인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에이전틱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사회 그 마을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거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뭐 웹에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현재 상태, ESG 보고서 같은 것들을 수집해 와서 그 기업의 내년 컨센서스를 분석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아까 심즈 같은 것들이 해야 되는 거랑 다르겠죠. 뭐 그 에이전트 회고하는 기능 같은 게 필요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뭐 이제 불필요하게 서로 만나고 대화 뭐 이런 기능 필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에이전트는 그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에이전트 구조는 이렇게 짜지 해서 에이전트를 잘 활용한다는 거는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잘 설계한다라는 거고 그 워크플로우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툴이 랭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전트들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에이전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에이전트가 클로드 코드, 커서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코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드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개발자를 대체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코드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저만 해도 코딩을 제 10학번인데 코딩을 어쨌든 뭐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다 빼도 한 14년, 5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진짜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발자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서 코딩을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만약에 내가 못 쓰게 된다. 클로드 서버가 만약에 죽었고 일주일 동안 갑자기 뭐 아무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챗GPT 같은 걸 쓰려고 하겠지만 그냥 그런 것도 다 못 쓴다고 치고 그냥 LLM AI를 다 뺏겼다고 치고 개발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약간 에이전트라고 하는 대행을 이제 주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얘한테 뭘 시킬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거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은 이게 합쳐서 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되니까 좀 더 하이 레벨의 약간 PM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에이전트들이 실무를 맡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는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에이전트를 하나만 띡 만들면 싱글 에이전트인데 팀 단위로 만들어서 아레나를 잘 분배해가지고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면서 더 높은 성능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요즘에는 거의 당연히 대부분이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지 같은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펑션 콜링과 이제 RAG의 개념까지만 설명을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perception, reasoning 그리고 액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걔네가 액션을 할 때 뭘 하냐라고 하면 특정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펑션 콜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포장을 하자면 LLM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써놨지만 뭐 당연하죠. LLM은 그냥 텍스트를 받으면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능밖에 쓸 줄 모르는데 그 텍스트를 주고받는 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되게 지금 클로드 코드 같은 멋진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됐냐라고 하면 텍스트 입출력에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는 이제 할 때 클로드 코드가 나 지금 코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럼 코드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수 있다. 그걸 텍스트로 텍스트 같은 또는 텍스트의 확장인 코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애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워크플로우들을 디자인을 하고 그때 필요한 코드나 아니면 거기 안에 필요한 여러 작업들은 미리 정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챗GPT한테 물어봤다면 챗GPT가 오늘 날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날씨를 매일매일 날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물어보면은 날씨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답변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때마다 날씨 데이터를 꼭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날씨 데이터를 이미 관리하고 있는 곳, 오픈웨더 같은 곳에다가 지금 날씨 알려줘 하는데 오픈웨더한테 날씨를 알려달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오늘 날씨 알려줘에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데 바로 현재 매출 기준으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알려달라는. 제가 만약에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알고 싶었으면 뭐 오늘 일본 날씨, 오늘 뭐 도쿄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오늘 날씨 알려줘를 했다는 거는 현재 위치에 있는 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현재 위치 정보 같은 거나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텍스트 그 자체나 이런 게 이제 넘어가면 오픈 웨더 API 서버에서 그걸 받아다가 답변을 주겠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필요한 정보 같은 건 제공을 해주고 그 정보에 대한 답변을 얻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API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LLM이 너 그러니까 날씨 정보 필요해? 그럼 날씨 정보 필요한 펑션 만들어 줄게. 너 지금 실시간 환율 정보 필요해? 오케이, 실시간 환율 정보 조회할 수 있는 툴 줄게. 너 지금 사내 데이터베이스 접근 필요해? 사내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툴 줄게. 이런 식으로 툴들을 주는데 그 툴이 다 코드로 작성된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 펑션을 얘가 이제 사용을 하면 나 오픈 웨더, 그 get 웨더 해야지라고 이제 펑션 호출하면 그 내부에 이제 API 호출 받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에이전트는 실제로 펑션 콜링을 하면서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면 도구에 해당하는 리턴이 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리즈닝을 하는 거죠. 지금 환율이 이만큼이구나. 아, 지금 날씨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펑션 콜링을 하기 위한 명확한 입력과 출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받으면 실제로 LLM이 그걸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클로드 코드와 랭그래프가 자동으로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디자인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펑션 컬링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울 날씨 어때?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울 날씨 어때라는 게 LLM에게 넘어가요. 그럼 LLM은 서울 날씨 어때라고 하는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유저에게 보내줘요. 나 지금 이거 이렇게 응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용자가 원했던 거는 진짜 지금 현재 서울 날씨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 날씨를 알기 위해서 외부 API 접근이 필요해졌어요. 그럼 이제 API를 접근을 하죠. 근데 API 접근을 할 때 줘야 되는 데이터, 날씨를 알려면 언제 어디에 날씨를 궁금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서울의 날씨를 알고 싶다라고 오픈 웨더 API에 보내면 오픈 웨더 API 서버가 그 응답을 받아서 선지 해올 날씨 맑고 뭐 예를 들면 27도야 이런 걸 돌려줬다. 그럼 이제 그거를 LLM한테 주죠. LLM아 지금 날씨가 이렇대. 그럼 LLM이 그걸 텍스트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서울은 맑고 20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답변을 주면 사용자가 보는 요런 거를 합니다. 이건 현재 주어져 있는 모든 LLM 서비스들, 챗GPT, 제미니, 클로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미니나 뭐 클로드나 요청을 하면 막 뭐 날씨를 찾는 중입니다, 분석 중입니다, 말고 뜨는 게 다 이제 펑션 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콜링을 해서 이제 필요한 유저가 요청한 거에 딱 적합한 툴을 골라서 툴을 사용하는 건데 그 툴 사용한다, 툴 콜링한다라고 하는 게 펑션 콜링 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서 그런 거를 쓰죠. 그리고 이제 RAG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RAG라고 하는 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이런 거 하기 전에 유행했던 기술적 키워드가 RAG, MCP 막 이런 애들인데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정 파일 또는 특정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하고 싶을 때 그때 RAG 테크닉을 씁니다. 왜냐면 RAG 테크닉도 결국엔 제너레이션이라서 제너레이션 모든 쓰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실시간성이 반영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구글에 올라오는 정보, 실시간으로 어떤 업데이트되는 서버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답변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응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명확한 출처 기반의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RAG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RAG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제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면 RAG를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에이전틱 RAG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RAG 시스템은 별거 아닌데 이거 그냥 움직이는 거. 저렇게 이제 유저가 스타트로 뭔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유효화할 수 있게 리라이팅을 하고 그 리라이팅 된 거에서 정보가 더 필요해? 그러면 이제 어떤 소스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까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툴에서 정보를 꺼내서 뭔가 작업을 하고 만약에 뭐 추가로 필요한 정보 없는 것 같아. 그냥 LLM 바로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LLM 바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AI가 LLM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지금 RAG를 할지 말지 어떤 정보를 리트리브하고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에이전틱 RAG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에이전틱 RAG 시스템을 멀티 에이전트 패턴으로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인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는 클로드 코드한테 그냥 시킬 거라 이게 돌아간다는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RAG는 아까 저희가 열심히 얘기했던 에이전트가 RAG에 결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에이전틱 RAG를 하는 뭐든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 워크플로우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RAG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메모리와 플래닝 체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에이전틱 RAG 시스템은 대부분 업무를 되게 오랫동안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전반적으로 지금 유저가 뭘 요청했는지 그래갖고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현재 툴이 뭐가 있는지를 모두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종합해갖고 실제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에이전틱 RAG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까 이게 이런 거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LLM이 이제 메모리 관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쿼리, 멀티 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일 때는 입력을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대응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력을 하나를 받아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어떤 소스에서 데이터를 접근해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개 필요할 때는 여러 개가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붙으면 되게 복잡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C락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예시인데 이게 이제 랭그래프 튜토리얼에도 나오는 예시인데요. C락은 뭐냐면 RAG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특정 규정집 어떤 뭐 사내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PDF 문서에 있어서 문서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규정집을 검색을 해가지고 유저가 물어보는 거.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내가 유급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럼 이제 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유급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서 만약에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찌어찌 해서 유저가 원하는 답변이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리트리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뒤에 내가 리트리브한 정보가 진짜 유저가 원하는 응답과 비슷하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뒤에 체크 렐리번스라고 하는 단계가 추가가 되면서 체크를 했는데 렐리번스가 없어요. 렐리번스가 떨어져. 그러면 다시 맨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Corrective RAG, Cla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lag가 나온 다음부터 이게 셀프 피드백 같은 걸 에이전트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셀프 피드백을 극단으로 이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동작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휴머니도 루프를 빼버릴 수 있지 루프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게 루프 엔지니어링의 핵심 철학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자기 반성 모델, 셀프 리플렉티브 모델 이게 굉장히 이제 에이전트 시장이 핫했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 약간 성공한 모델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잠깐 쉬고 와서 랭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멜티 에이전트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이론 파트를 다루는 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켜가지고 이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구나 같은 것들 보시면 되고요. 뭐 혹시나 실습을 따라 하고 싶거나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API 키가 있긴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그 LLM을 저희가 호출해서 직접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API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고 싶으시면 구글, 구글 제미나이, 구글 AI 스튜디오 가셔서 API 키 받으시거나 아니면 업스테이지 AI가 이제 처음에 로그인하면은 $10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그 $10 크레딧을 사용하시면 무료로 또 쓰실 수 있어서 뭐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포함한 안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쉬고 와서 할 거고 지금 9시 1분인데 9시 10분까지 잠깐 쉬고 9시 10분에 뒤에 내용 쭉 진행하고 QA 받고 오늘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랭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 다음에 클로드 코드 켜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CLI 말고 VS 코드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은 CLI로 해도 되는데 터미널 환경에서 클로드 코드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구현된 코드나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렵고 진행된 상황 같은 거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VS 코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S 코드에서 쓸 건데 그냥 이제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거 하기에는 또 좋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랭그래프가 뭐냐? 랭그래프는 요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그래프로 직접 정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이제 그 일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구조화를 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애초에 로직으로 돌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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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고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동작을 해요. 컴퓨터는. 컴퓨터의 모든 동작은 이제 쪼개서 얘기를 하자면 다 그런 로직들의 연속이에요. 당연히. 왜냐면 그런 기계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AI 같은 것들이 되는 건데 결국 그것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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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이런 식의 이제 진행되는 순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제 LLM이 오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불분명한 여러 가지 것들. 옛날에는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부 다 따져야 됐던 것들을 LLM이 텍스트의 맥락을 텍스트의 맥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듯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랭그래프라고 하는 걸 쓰면 중간중간에 LLM들이 판단만 해주면 그 결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AI 모델을 학습하는 거를 랭그래프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학습을 시작하면 랭그래프는 항상 스타트에서 시작하거든요. retrieve 데이터, 학습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리고 train 모델,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만약에 모델을 학습해서 evaluate 모델, 모델을 평가를 했는데 모델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 insufficient 해요. 그럼 왼쪽으로 내려가서 adjust parameters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다시 조정을 해요. 그리고 트레이닝 모델을 다시 하죠. 화살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트레이닝 모델을 해서 이번에 다시 이벨리에이트 모델을 했습니다. 화살표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성능이 sufficient 했어요. 그러면 visualize performance라고 하는 걸 실행하면서 성능을 보여주고 end로 가서 줍니다. 만약에 이제 트레인을 해갖고 이벨리에이트 모델을 하고 있는데 스탑 조건이 왔어요. 스탑 조건은 약간 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핸들 스탑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서 현재 무슨 무슨 문제 때문에 멈췄다. 아니면은 뭐 성능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쪽 용어로 하면은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해서 얼리 스타핑 했다. 약간 이런 식의 것들로 멈추면 엔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능이 충분하지 않으면 train, evaluate, adjust parameter를 계속 이렇게 돌 거고요. 성능이 충분할 때까지. 성능이 충분해지면은 visualize performance 하면서 종료. 만약에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그럼 계속 돌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스탑 하면서 종료.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를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의 순서를 만들면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 설계를 한 거고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뉴얼화를 할 수 있다. 프로세스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저희가 에이전트한테 뭔가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프로세스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화가 잘 되는 거, 매뉴얼화가 잘 되는 일들을 AI 에이전트가 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들이 이제 이미 매뉴얼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콜센터 이런 거, CS 응대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에이전트들이 잘하는 이유가 이미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다 매뉴얼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업이든 매뉴얼화가 텍스트로 잘 돼 있다. 그럼 LLM도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도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retrieve data, train model, evaluate model, visualize performance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함수 또는 툴로 정의가 돼서 실제로 에이전트는 어떤 툴 호출하고 그다음에 어떤 툴 호출하고 그다음에 어떤 툴 호출하고 어떤 툴 호출하고를 순서대로 이제 착착착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결과를 내는 것을 랭그래프가 에이전트를 실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봤던 Clog라고 하는 것도 있고 셀프 리플렉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프 리플렉티브 또는 셀프 커렉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평가를 해서 부족해 다시 부족해 다시 부족해 다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리액트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패턴이고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친구는 이제 AI가 항상 현 상황을 분석을 해요. thought.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 다음에 액션하고 그 액션의 결과는 항상 어떤 툴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 툴을 호출을 하고 나면은 특정 데이터 또는 어떤 결과를 얻어요. 그럼 그걸 갖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거 다음에 해야지 하고 또 액션하고 그다음에 옵저베이션하고 또 액션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리액트라는 패턴이고 랭체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에이전트 구현을 하면 리액트 패턴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리액트 패턴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asoning and action을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죠. 그리고 plan and execute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저가 요청을 하면 플랜 먼저 짜요. 그리고 실행을 하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딥 리서치 에이전트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드 에이전트들 같은 것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플래닝을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마노스 같은 애들. 그래서 특정 기능들 중에서 요청을 했을 때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플래닝을 먼저 해서 먼저 텍스트로 뭐 해야 되는지를 워크플로우를 싹 디자인한 다음에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낭비가 덜하는 거니까 그래서 Plan and Execute Agent 같은 것도 있고 얘는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 뭐 꼬였다. 그러면 멈추고 리플라이닝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랜을 조절하면서 플랜에 해야 할 일들, 태스크 리스트 또는 투두 리스트들을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이거 이제 엔티그래비티 같은 경우가 Plan and Execute Agent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안티그래비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티그래비티 요청하면 항상 플래닝 먼저 해요. 투두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유저한테 먼저 보내고 유저한테 오케이 받아요. 그러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전트 패턴 중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심플하고 제일 유명한데 이유는 멀티전트 패턴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일을 팀 단위로 할 때 가장 심플한 구조가 계층적 구조를 주는 거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 밑에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리자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패턴을 제일 많이 쓰는데 슈퍼바이저 패턴 심플합니다. 유저는 슈퍼바이저랑만 소통하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에게 일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종합 판단하는 그런 구조예요. 단점이 뭐냐? 슈퍼바이저가 만약에 맛이 갔다. 슈퍼바이저가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슈퍼바이저 패턴이 죽으면서 이제 어떤 것도 동작하지 않죠. 서브 에이전트들도 동작한 다음에 이거를 관리해 줄 애가 없고 유저도 소통할 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슈퍼바이저 패턴은 슈퍼바이저라는 에이전트에 굉장히 의존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고 그거 제외에는 아키텍처 구현이 쉽고 슈퍼바이저가 여러 가지 서브 에이전트들을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는 원하면 이 구조를 정말 구조 뭐 그 슈퍼바이저 서브 에이전트 하고 또 그 안에 슈퍼바이저 서브 에이전트 하면서 하이라키컬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확장도 쉽습니다. 다만 확장을 해도 방금 같은 그런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병목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디베이트 패턴 무슨 뭐지 뭐 제너레이션 앤 크리틱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슈퍼바이저 패턴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랭그래프를 가지고 방금 했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게 이제 RAG를 할지 API 호출을 할지를 고르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필요함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LLM이 바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판단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 데이터를 이제 잘
가져와서 응답을 만들고 만약에 응답이 충분하지 않아? 그럼 데이터 더 가져와. 이런 식으로 셀프 커렉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 같은 거를 텍스트로 쭉 적어가지고 이제 만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가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실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는 멀티션트 패턴으로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구조. 그래서 어떤 특정 정보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것들을 슈퍼바이저가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에게 분담하고 그 에이전트들이 각자 일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이론 관련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고 있으시면은 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것 같으니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곳에 클로드 코드를 켜놨어요. 클로드 코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클로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코드를 되게 쉽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코드 에이전트를 클로드 코드라고 합니다.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터미널이라고 이제 흰색 창에 검은색 글씨 또는 검은색 창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CLI, 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는 방법이 원래 맨 처음인데 실행 환경은 실행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넣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CLI 환경 자체가 가지는 코드 같은 거나 파일을 동시에 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IDE, 예, 통합 개발 환경들이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에도 클로드 코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공식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옆에 익스텐션에 가셔서 클로드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엔트로픽에서 제공하는 공식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이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라 코덱스도 이제 제공이 되고 클로드 코드 챗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공식 클로드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모델도 세팅 다 할 수 있고요. 스위치 모델 해가지고 뭐 이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저희는 별일 안 하니까 소넷 5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한 거 안 할 거니까 소넷 5 할 거고 모드도 매뉴얼, edit automatically, plan, auto, bypass permission 같은 거 있어요. bypass permission은 이제 세팅을 딱 켜야 되는데 bypass permission을 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bypass permission 키지 마시고 하나하나 edit automatically를 세팅해서 보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제 실행을 할 때 아 이제 이거는 내가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bypass permission을 해놓고 아예 자율적으로 동작하게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기에 뭐 이제 F볼트, F볼트 같은 경우에는 맨 끝까지 키면 울트라 코드 X 하이 플러스 워크플로우 그리고 제일 내리면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포트 같은 경우는 클수록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많이 생각하면 좋지만 일단은 엑스트라 하이 중간쯤 두고요. 그다음에 띵킹을 꺼버리면은 이제 에포트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것들 뭐 MCP를 붙인다던가 퍼미션 제공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되게 많이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이미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은 저는 소넷 5 엑스트라 하이를 세팅을 해놓고 쓸 거예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아까 강의 자료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쓸 건데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잠시만요. 숫자가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하려면 .env 파일 안에 API 키 값들이 있어야 돼요. 업스테이지 API 키랑 썰프 API 키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발급받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구글에 와서 일단 첫 번째로 업스테이지 콘솔에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라하실 분들은 업스테이지 콘솔에 들어가시면 이제 현재 업스테이지는 솔라 오픈 2라고 하는 지금 독파모 K 독파모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제 추가 모델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프라이빗 베타로 오픈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솔라 오픈 2를 쓸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에이페이 호출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저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마 이제 로그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크레딧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로그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밑에 여기 sign up to receive $10 in free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을 하자마자 $10 크레딧을 줍니다.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10 프리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유스지 크레딧이 가보시면 없어요. 저는 이제 다 써서 옛날에 받아가지고 지금 다 써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 돈 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들면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로그인을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로 이제 들어오시면 $10 크레딧을 다시 받을 수 있긴 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죠. 새로운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회원가입하라고 뜨고 회원가입을 다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Welcome to Upstage 뜹니다. 요거까지 완료를 하면은 이제 $20 크레딧을 줘요. 예를 들면 네 저는 지금 너무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빠르게 그냥 할게요. 스튜던트 아이 퍼스널 스페이스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걸 하면은 여기 위에 Unlock $10 크레딧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거 뜨고 I agree to collection 어쩌고 Unlock 크레딧 누르면 바로 이제 Credit has been successfully unlocked 이렇게 뜨고요. 대시보드 가셔서 크레딧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20가 들어와 있습니다. $20.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20를 얻었기 때문에 API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세지에 가시면은 유세지가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 API 키에 가시면 이제 기존에 방금 딱 회원가입하자마자 뜬 API 키 값을 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 값을 복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의 VS 코드에 가셔서 오른쪽 여기 왼쪽 여기 폴더 여기에 오른쪽 버튼 new file .env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env는 이제 environment variable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upstage API key 이런 식으로 해서 API 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여러 가지 키 값들을 이제 두고 얘를 AI 모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대신에 외부 공개는 되지 않게 관리하는 방식을 .env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스테이지 API 키 값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SURF API를 이제 받을 건데 SURF API 또는 태빌리 API 두 개가 되게 유명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고 회원가입하면 바로 API 키를 줍니다. 저는 일단 SURF API를 할 건데 이게 좀 더 빨라서 SURF AP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치를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그 제공해주는 그 API 서비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인인 하는 거 구글 아이디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짠 하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매달 250개의 서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API 키가 뜨기 때문에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제 VS 코드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아까 받은 업스테이지 API 키 그리고 방금 받은 썰프 API 키 이렇게 해서 값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면 그러면 API 키 값들을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API 키 값들을 두 개를 받으셨으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거랑 동일하게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완성을 해서 제가 줌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가 이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입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만드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조금 이제 달라서 OMC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클로드 코드 돌릴 때마다 다르니까 그냥 예시로 만들어지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걸 돌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구현만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뜯어서 다시 이제 돌려놓는 동안 설명을 해보면 프롬프트에 우리는 랭그래프와 썰프 API를 활용해요. 유저의 질문을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 웹서치를 추가로 수행하는 C라그 구조의 에이전트를 개발할 거야. 라는 말에 저희가 오늘 이론 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발에 사용되는 API 키는 .env 파일에 업스테이지 API 키, 썰프 API 키 값이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해줘.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코드를 나중에 썼을 때 .env에 관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에이전트한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으면 바이브 코딩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론 강의를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당연히 저거 내용 몰라도 저희가 에이전트 만들 때 그냥 여러분 이거 복사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프롬프트 복사하면 똑같은 거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기능 잘하는 에이전트 나와요. 손에 파이브 코딩 잘해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복붙해서 쓰는 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를 하고 지금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이런 의도로 썼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면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클로드 코드를 키면 이렇게 수행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뜹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면 지금 당장만 yes고 두 번째 shared를 누르면 지금 이 똑같은 명령어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계속 이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고 나는 yes도 아니고 그냥 너뭐 예를 들면 명령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라거나 지금 이 명령을 지금 하지 말아줘 이런 것들 하고 싶을 때는 이제 tell Claude what to do instead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yes를 누르고 귀찮으니까 이거를 bypass permission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bypass permission으로 바꾸면 이제 자동으로 모든 권한을 얘가 줬기 때문에 실행을 해요. 단 ask user question에 대해서는 유저에게 물어봅니다. ask user question은 이제 그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에이전트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 및 테스트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이걸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터미널로 할 거다 하고 서브밋을 하면 이제 코드 구현을 실행을 할 겁니다. 얼마 안 걸려요. 한 2분 뭐 이 정도 내로 구현이 됐었고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뭐 작업을 한다고 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돌아가는 동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거를 세팅할 때는 사실 가상 환경도 이제 자연 환경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도커 같은 거 써서 아예 환경까지 이쁘게 말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도커는 사실 좀 처음에 만들기 좀 과하고요. 적어도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에 꼬이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나콘다 같은 애들 또는 UV 또는 .venv, 이게 VNV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환경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말을 안 하면 이제 소넷이나 이런 친구들이 알아서 환경을 지 맘대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 걸 다 꼬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한 소넷 4.5 이후부터는 환경 구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VNB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고 UV 같은 걸로 이제 빠르게 빠르게 패키지 관리하고 이런 건 다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로 세팅을 자동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상환경 다시 만들었죠. 왜 다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제 거 파이썬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소넷5부터는 이제 개발의 가성비가 되게 좋아져서 물론 당연히 저도 이제 페이블5도 쓰고 오퍼스 4.8도 쓰고 소넷5도 쓰는데 저는 별다른 일 없으면 소넷5로 코딩은 제일 많이 하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중요한 작업인데 얘가 코딩을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못한다. 그럴 때만 이제 높은 모델 페이블5나 뭐 이런 걸 올려서 한번 쓱 해결을 하고 아니면 처음에 플래닝 할 때 애초에 좋은 모델 써가지고 플랜을 잘 잡고 넘어가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지금 저기 쓴 거에 아직 명시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를 해서 다 잘 적었어야 되는데 못한 건데 예를 들면 업스테이지 AI를 쓰는데 어떤 LLM을 쓸지에 대한 말을 안 했어요. 업스테이지의 AI 모델이 솔라 프로 2도 있고 3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솔라 오픈도 있고 오픈 2도 있고 솔라 미니도 있는데 무슨 모델을 쓸지는 말을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LLM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 쓸지 모르는데 마음대로 솔라 미니 써가지고 만약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떤 모델 쓸지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웹서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웹서치 중에 뭘 하라고 하는지를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구글 서치 쓰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아마 별다른 일 없으면 구글 서치 하겠죠. 근데 웹서치 안에 바이두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웹서치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적당한 걸 썼을 때 퀄리티가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작하는 걸 보면은 뭐 이제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뭐야? 이런 거 물어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있고 이거를 동작할 때 제가 랭그래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다 랭그래프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거는 구현을 마쳤고요. 보면 C레그 에이전트의 구현과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솔라 프로 2 모델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댕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레이드에서 다이렉트 할지 서치를 할지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리라이트하고 서치를 해서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엔드를 할지 다시 할지 이렇게 받아요. 보시면 휴먼 피드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한 워크플로우에 보시면은 이제 LLM에게 해당 정보를 정보를 답변을 받는다. 유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한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유저가 마음에 안 들어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행해봐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어떻게 사용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사용법을 알려줘요. 뭐 아니면은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라이브로 보여주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터미널 아래처럼 실행하면 돼. 그래서 사용 흐름이 몇 개 뜬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 유저의 이거는 제 컴퓨터의 특정 경로인데 여기 폴더에 가서 이제 source vmv bin activate 가상 환경 실행을 하고 메인 점 파일을 실행하면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밑에 터미널을 키고요. 참고로 VS 코드에서 터미널을 키면 자동으로 이 경로로 옵니다. cd라고 하는 건 change directory라고 하는 명령어라 특정 경로로 이동해줘 라는 뜻인데 이동은 이미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source.vnv 그다음에 bin activate 이렇게 하면은 가상 환경이 켜지고요. 켜지면 저 앞에 이렇게 vnv 이렇게 괄호가 쳐지고 거기서 python main.py 하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질문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뭘 할까를 물어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LLM이 자체 지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질문 하면 답변이 바로 나오고 최신 정보가 필요한 질문이면 웹 검색어 검색 로그와 함께 이제 셀프 API 답변이 나오고 이 답변을 만족하시나요? 라고 해서 엔터 치면 끝나고 아니면 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업스테이지 솔라 프로 2에 대해 설명해 줘. 이렇게 했다면 지금 쓰는 모델이 솔라 프로 2니까 솔라 프로 2가 답변을 해주겠죠? 스스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잠시만요. 올릴게요. 이게 터미널에서 이렇게 답변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솔라 프로2는 30.9바이트의 파라미터, 30.9 빌리언, 죄송해요. 네, 파라미터의 대규모 모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엔터를 치면은 종료가 되겠죠. 이번 질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의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알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한 건 날씨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날씨 알려줘. 아니다. 지금 서울 날씨를 참고해서 뭐 예를 들면 야식 추천해줘. 만약 이러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 서울 날씨를 참고해야 되니까 얘가 이 정보를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웹 검색을 수행했죠. 그러니까 잘한 거죠. 지금 서울 날씨 첨부해달라고 해서 웹 검색 추천, 서울 야식 추천 뭐 이런 것들 얘가 이제 열심히 넣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다면 서울 야식 추천 2024 키워드를 넣었죠. 왜 그랬냐? 솔라프로 2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옛날 25년도가 뭐 그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옛날 키워드긴 해서 이런 거는 최신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웹 검색을 수행할 때 이것들을 좀 디벨롭해서 최신으로 바꿀 수 있게끔 뭐 좀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디자인은 시스템 프롬프트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이제 요기요 기준, 야식 배달일 치킨, 라면, 떡볶이, 케밥, 곱창 뼈다귀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닝 코드 기준으로 뭐 어쩌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너무 뭐 옛날 거 그래서 현재 오늘 예를 들면 날짜가 2026년 7월 23일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답변이 너무 옛날 거야.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검색해줘. 이렇게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반영해서 리라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다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얘가 제가 여기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2026년을 다 넣었어요. 2026년 7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서프 API를 통해서 구글 서치 갔다 와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번엔 바뀌었습니다. 교촌치킨 플러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오, 엄청난 조합이네요. 떡볶이 순대, 라면 계란 김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야 맛집 기준으로 동대문야시장, 호이소 해장국, 와쇼쿠 예인. 음. 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서울 맛집 가이드나 이런 것도 쳤대요.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엔터.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랭 그래프로 구현이 된 거고 맨 처음에 얘가 설명에다가 적었는데 지금 위쪽에 설명에 적었는데 지금 현재 랭 그래프 어떻게 동작한다? 그레이드, 다이렉트 서치, 리라이트 서치, 제너레이트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잘 동작해. 지금 랭 그래프가 스테이트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는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해서 보여줘.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제 랭그래프가 지금 만든 워크플로우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로우 차트로 그린 그림을 이제 보여줄 건데 어 이게 이제 클로드가 저번 달 그러니까 소넷 5 나온 시점 그때부터 아티팩트라고 하는 아티팩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을 만들어서 클로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지를 줍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그림이랑 설명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주셨는데 10달러 크레딧은 작동할 때마다 줄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업스테이지 AI API를 호출할 때마다 줄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그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아티팩트 뜨면은 그 웹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상 슈퍼바이저 패턴에 대한 거는 그냥 구현을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러는 걸 좀 보면은 업스테이지 없이 그냥 클로드 웹서치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업스테이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클로드로 구성한다라는 말은 클로드 API를 써야 돼요. 그래서 클로드 API가 있으시면 당연히 클로드 API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 세팅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세팅을 보여드립니다. 유료로 쓰실 수 있으면 당연히 유료로 쓰셔도 됩니다. 지금 아티팩트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클로드가 아티팩트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제 클로드 코드가 작성한 워크플로우는 스타트를 시작해서 grade answerability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만약에 grade answerability가 있다. 그러면 다이렉트에서 generate answer를 하고 이거 웹서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rewrite query라는 이제 그 펑션 툴을 호출해서 쿼리를 제작성을 해요. 그리고 웹서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제너레이트 앤서를 해요. 지금 이게 순서가 지금 화살표가 조금 이렇게 돼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제너레이트 앤서를 하고 그 다음에 휴먼 피드백을 받아요. 휴먼 피드백에서 오케이 괜찮아 그럼 엔드하고 종료하고 아니 안 괜찮아 그러면 리바이즈라고 하는 거를 와서 다시 쿼리를 제작성을 합니다. 사용자가 피드백을 줄 때는 텍스트를 주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리라이팅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리라이팅 한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는 웹서치로 가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만족했다라고 하면 검색어 작성한 다음에 무조건 리라이팅을 해가지고 답변을 다시 만드는 식으로 지금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다이렉트 앤서를 한 건데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웹서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쿼리만 레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응답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걸 추가한다고 하면 이 워크플로우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클로드가 만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랭그래프를 사용한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만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제어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수정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 코드로 멀티전트 하는 것만 한 번 더 보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지금 만든 거를 멀티 에이전트로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를 확장할 때 슈퍼바이저 패턴을 쓰면은 이제 제일 심플하게 확장을 할 수 있고
지금 하는 구조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고 하면 휴먼 인도 루프가 껴 있으니까 휴먼 인도 루프가 싫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패턴을 잠시만요.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확장을 하고 싶어. 현재 휴먼 인도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스스로 검증해서 이제 좋은 답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슈퍼바이저 패턴으로 구현을 하고 휴먼 피드백 대신 뭐 밸리데이터 또는 뭐 이제 이밸류에이터 같은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아키텍처를 뭐 워크플로우를 리디자인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넣어왔습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정확히 정의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넣었던 프롬프트도 텍스트 앱을 1, 2, 3, 4, 5, 6 그다음에 뭐 하면 4번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최소한으로 적어주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에 워크플로우를 딱 디자인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 넣어주든 그거를 글로 잘 풀어서 써주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슈퍼바이저 패턴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나 밸리데이터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슈퍼바이저를 어떻게 만들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소넷5가 알아서 디자인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이 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억지로 슈퍼바이저 패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바이저 패턴이 이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선행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꿔서 구현한 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띵킹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아마 구현 구조를 다시 짜야 돼가지고 꽤 걸릴 거고 이거 한 저번에 봤을 때한 5분 정도 구현하는데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심지어 막 그 페이블 5 이런 거 해서 그 엑스트라 울트라 워크 걸어놓으면은 이거 다 디자인하는데 20분 넘게 걸려요. 테스트도 다 하고 텍스처 다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에이전트 패턴을 다시 디자인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 저희가 에이전트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목표는 휴먼 인더 루프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말을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근데 휴먼 인더 루프가 왜냐면 나쁜 개념은 아니거든요. 휴먼 인더 루프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때 에이전트 시스템은 우리가 대행을 맡기는 거라 했죠, 일을. 근데 그 일을 맡길 때 책임을 누가 지냐? 에이전트가 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사람이 지죠. 에이전트가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럼 만든 사람 잘못이에요. 운영한 사람 잘못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결국에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책임은 만든 사람이 지게 돼서 근데 그게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만들 때 에이전트가 하나하나 뭔가 이상한 짓 안 하게 검열을 하는 게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 뭔가 약간 별로일 수 있으나 그게 이상하진 않다. 왜냐면 휴먼 인드 루프를 해서 잘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휴머니드 루프가 들어가면 단점은 뭐냐? 사람이 허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쪽 연구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휴머니드 루프가 껴있는 것과 휴머니드 루프가 없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 입장에서도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입장에서도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그거를 가져가는데 휴먼 인더 루프가 있으면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 근데 이제 그거는 연구에서 설명하는 건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제어하고 있는 구조랑 에이전트가 생각하고 제어하고 있는 구조가 다른데 휴먼 인더 루프가 끼게 되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계속해서 뭔가 하던 거에 계속 이제 스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로 테스트를 했을 때 에이전틱하게 스스로 루프를 제어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실무를 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무를 하면 대부분 산으로 가요. 루프 엔지니어링을 하면. 그래서 루프 엔지니어링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하네스도 비슷하고요. 저는 다 잘못 만들면 오버 엔지니어링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에이전트 패턴을 이용해서 뭔가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싱글부터 싱글로 해서 단일 모델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필요하면 워크플로우 디자인을 다시 해서 멀티로 가고 필요하면 하네스 디자인을 하고 필요하면 루프로 넘어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려면 휴머니드 루프도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 진짜로 휴먼이 없어도 동작하느냐에 대한 거 확인해야 되고 그거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창업의 핵심 멤버인 뭐 CTO라든가 이런 사람이 개발팀에서 아예 빠져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해야 돼서. 그래서 개발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들을 다 위임하고 해서 본인이 아예 없어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까지 세팅을 해놓고 나가는 느낌처럼 만들어야지 그냥 바로 발빼버리면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시스템을 디자인을 할 때 프랙티컬하게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껴있죠. LLM의 성능도 있을 수 있고 이슈가 그 다음에 내가 일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일을 못한다는 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 뭐 일을 못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에이전트로 일을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주니어다. 주니어는 일 시켜본 적이 많이 없을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어떻게 시키지? 이걸 잘 모르면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매뉴얼화를 하게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주지? 그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뭔가를 자동화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제 많은 기업 간에 가면서 많은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오버 엔지니어링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이건 에이전트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도전해보고 구현해서 무언가를 성과를 이끌어내는 거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 다 에이전틱하게 매뉴얼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도 좋은 것도 아닐 수 있고 오버 엔지니어링일 수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고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노동집약적이에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전 자동화를 하기 위한 케이스를 잘 찾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잘 따라와줘서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내용도 공유하실까요? 중간에 질문한 내용 공유라고 하는 게 어떤 일단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그 제가 만든 거 딱 결과 나오면 이제 끝낼 건데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오늘 진행한 교환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진행한 교환은 제가 지금 PDF로 뽑아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PDF 파일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로 세팅한 거는 저희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API 키 발급하는 방법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뭘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상 올라가면 보시면 되니까
그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스테이지 API 키 그리고 썰프 API를 쓴 이유는 현재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는 구글 서치 API 키 발급받고 그다음에 클로드나 오픈 AI,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으면 더 좋은 성능의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심플한 기능이고 처음 하는 거니까 아키텍처도 별거 없이 그냥 대충 만들고 그냥 랭그래프로 만들어줘. 그다음 뭐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만들어줘 이러고 말았는데 사실 에이전트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워크플로우를 그리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에이전트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그때 어떤 툴들이 필요하지? 고민을 하고 그 고민된 거를 실제로 구현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병목 생기네 테스트해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돼서 현업에서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계륵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되게 재밌는 일이지만 정말 많은 게 필요하고 오늘의 중요한 결론은 또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들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완벽한 솔루션화를 하는 거는 너무나 큰 시장이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이전트로 뭔가 만드는 솔루션을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정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나?를 먼저 해보시고 되면 늘리고 되면 늘리고 되면 늘리고를 해서 스케일러비리티를 가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솔루션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LLM 모델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 새로운 기법도 등장을 할 거고 새로운 에이전틱 패러다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클로드 코드가 있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변경해줘 테스트해줘 하면 생각보다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그렇게 에이전트 시스템을 디자인해 나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테스트가 결과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걸리긴 하는데 우선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챗봇 형태로 이민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뿌리는 건 어떻게 하냐? 어, 보통은 오픈 채팅이나 링크드인 같은 커뮤니티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1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인스타 광고나 이런 마케팅을 이제 그 집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이민 커뮤니티, 네이버,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어딘가 있을 거죠. 뭐 밴드든 네이버 카페든 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그 과정을 에이전트로 만들어도 되고요. 주로 이제 피드백 받는 거는 뭐 구글 폼이나 아니면은 좀 더 심플하게 받을 수 있는 폼 형태들 뭐 타입 폼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사실 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리뷰를.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그냥 텍스트 음성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자동으로 하고 이런 것도 되고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서 뭔가 서비스를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앰플리파이어나 아니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레벨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게 이제 1차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서베이하고 서베이 해달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 모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직접 데이터를 다 보다가 이게 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좋은데 근데 보통 이제 만족조사 자체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 모든 과정에서 만족조사를 받거든요.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이제 그저께도 했고 매일 했는데 그거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트래킹이 안 돼요. 그걸 매니저님들도 나중에 피드백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우리 교육 잘 끝났다 이런 거 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피드백을 자동화를 해놨더니 이게 이제 트래킹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만족도사 같은 거는 목적 자체가 자동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자라기보다는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자동화를 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여튼 가능은 합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제 거는 뭐 클로드가 501 에러를 뱉으면서 지금 좀 이상해져서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슈퍼 에이전트 패턴이 지금 제가 에러가 생기는 케이스도 사실 핸들링을 하고 다 보여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저도 지금 이거 어떻게 얘가 만들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아마 에러 핸들링 하려면 얘한테 뭐 이거 수정해줘 저거 수정해줘 하면서 되게 많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리디자인이 가능하고 그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일단은 좋은 뭐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보니까 레이트 리밋이 떴다 는 거군요. 네, 그 무료 한도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가 뭐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뭐 이제 이러면 또 고쳐질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랑 티키타카 하면서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전트는 진짜 끝으로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법도 일을 많이 해보는 게 물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있고 뭐 방법론을 공부할 수도 있고 경영학과에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론이 무조건 모든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도 화이트 컬러의 일들과 블루 컬러의 일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일들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굉장히 뭔가 머리를 많이 써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머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 반복적인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우는 게 많아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전부 다 동일한 작업을 일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뭐고 왜 만들고 어디다 쓸 수 있지?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 싶으신 거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이제 목요일 밤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저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과정 9회차 세미나로 뵙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